네, 안녕하세요. 815 관중 여러분. KB증권의 키맨 민재기 팀장입니다. 벌써 8월 셋째 주 주간 찐 시황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참 비도 많이 와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참 난리가 났었는데요. 가족 여러분들 주말에 또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비 피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주간의 또 시장 정리, 그리고 또 앞으로 또 어떤 부분을 우리가 좀 공부를 해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요일 밤 8시 가족 여러분들 좀 편안하게 또 주말 다음 주를 좀 준비하시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항상 이 시간에는 주간 단위로 이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항상 먼저 체크를 하고 시작을 하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면, 네, 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미국의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위험 지표, 공포 지표, 시장이, 그러니까 주식하기 좀 편안한 환경인가, 주식하기에는 조금 위험한 환경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지표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최근 이제 금요일까지 업데이트된 이번 주 한 주 동안의 하이힐드 스프레드 일간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 월요일 날, 8월 8일 월요일 날이 4.41이었고요. 금요일 날, 이번 주 끝난 금요일 날 4.25였습니다. 그 한 주 동안 이렇게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안정을 찾으면서 우하향하는 이러한 그림을 나타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어떤 채권하고 차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국채와 하이힐드 채권의 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국채와 하이힐드 채권의 스프레드가 좁혀지고 있다, 내려오고 있다라는 것은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 쪽으로 좀 위험을 선호하는 자금으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다. 위험자산 쪽을 선호하는 쪽으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조금 전에 제목에서 말씀드렸던 주식하기 참 좋은 환경이다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내려올 때가 국채 대비해서 위험이 적어질 때가 주식하기 참 좋은 환경이다. 반대로 지난 6월달 한 달 동안 이렇게 올라오는 구간은 주식하기 참 어려운 환경, 조심해야 되는, 피해야 되는 환경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고, 자, 매주 제가 주간 찐 시황에서는 주간 단위로 이제 그러면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7월 15일부터 해서요, 딱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지금 5주 연속으로 이번 주까지 해서요 5주 연속으로 하락하는 그런 그림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스닥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증시가 4주 연속, 5주 연속 상승하는 거 여러분들 느껴지시나요? 네,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이렇게 하락하면서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은 위험자산인데 위험자산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면서 시장이 좋아지고 있는 그런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지난 이제 연초 수준이 얼마였냐 하면요, 연초에 이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한 3% 정도 전후 수준이었습니다. 3%. 아직까지 떨어질 룸이 좀 더 남아있죠? 이게 3% 정도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동안 추가적으로 시장이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지난 6월 달에 딱 올라가기 시작했던 지점하고 유사하게 왔기 때문에 4% 아래로 바로 떨어질지 아니면 4%대 초반에서는 조금 멈출지, 그 부분이 또 다음 주 한 주에 우리가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쨌든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고점을 찍고 5주 연속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하기에는 참 좋은 환경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나스닥 지수랑 항상 비교를 해서 1년 동안 추이를 보여드리고 있고, 이번 한 주 동안에 업데이트를 해서 다시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이렇게 4.3까지 4.25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동안 미국의 나스닥 지수는 11,000포인트에서 주말에 어떻게 됐죠? 13,000포인트를 넘어서는 그러한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참 주식하기 지금은 좋은 환경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언제든지 이 환경은 바뀔 수 있다. 그 바뀌었을 때 우리가 가만히 넋 놓고 있을 게 아니라 내 계좌를 움직여줘야 된다는 거죠. 유연하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지금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주식 비중을 좀 키운 상태에서 이익을 극대화하면 좋겠지만, 어느 순간 어떠한 이슈로 인해서 이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고개를 들고 올라간다. 그러면 그때는 내 계좌에 있는 주식 비중을 좀 줄이고 현금 비중을 좀 늘리는, 이렇게
항상 유연하게 우리는 대응을 하고 그 대응을 하기 위한 벤치마크 지수로서 이걸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동안은 업데이트를 통해서 시장을 내가 주식하기 좋은 환경인지 아니면 지금은 조금 내가 피해야 되는 환경인지 계속 안내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100% 정확하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시장의 큰 흐름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는 큰 무리가 없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20년 동안에 지켜본 바이기 때문에 그 부분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빨간색 선을 제가 이렇게 세로로 하나 그어놓은 게 있죠. 여기가 언제냐면 7월 15일입니다. 7월 15일이라는 숫자를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요? 조금 전에 화면에서 주간 단위로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고점에서 딱 꺾이기 시작하는 금요일이 7월 15일이라는 날짜였습니다. 자, 그것만 확인하고 내가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 바닥에서 굳이 내가 위험한데 사지 않고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주간 단위로 꺾이는 걸 보고 사도 충분히 11,500에서 여기까지 지금 13,147로 끝났나요? 나스닥이? 네, 13,047로 끝났죠. 2% 상승해서. 그래서 이 확인하고 들어가도 11,500에서 13,000까지 충분히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즐길 수 있다. 주식하기 좋은 환경에서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러면 지난 3월달 고점이었죠, 그죠? 지난 3월달 고점과 최근의 저점과 마우스를 가지고 이렇게 쭉 연결해서 톡 놓으면 피보나치 되돌림 수요를 통해서 하락폭 대비해서 그러면 얼마 정도의 반등이 나는지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지난주 주간진 시황에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이제 얼마까지 해보겠나요? 연결을 해볼까요? 쭉 왼쪽으로 연결해 보면 쭉, 정확하게 뭐 직선은 아니지만 얼추 지난 3월 고점과 이번 6월 16일 날 저점을 1로 봤을 때, 하락을 100으로 봤을 때 그 하락폭에 지금 이제 61.8% 정도의 되돌림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 그 주말에 이제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나오는 기사들 우리 가족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연초부터 이어진 하락의 절반을 해보겠다. 그러면 이제 다시 강세장으로 진입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미국의 이코노미스트들, 뭐 전략가들의 코멘트가 번역이 되어서 우리 미국 증시 주말에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코멘트들이 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초부터 보면 연초부터 하락한 부분의 절반을 해보겠는지 뭐 제가 체크를 따로 해봐야 되겠지만, 최근에 하락 파동만 놓고 봤을 때는 3월달부터 이어진 하락 파동의 61.8%를 지금 되돌린 구간이기 때문에 13,000과 13,500 정도 구간까지 올라오면 지수는 꽤 이번 하락의 상당 부분을 회복했기 때문에 지수의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다양한 뭔가 에너지와 모멘텀이 필요할 수 있는 구간으로 이제는 진입을 하고, 약간의 차익 실현 욕구를 느낄 수 있는, 여기 보시죠. 13,500선 전후로 보시면 여기에 한 얼마입니까? 여기 한 8일 정도? 네. 8일 동안 여기 행보하다가 밑으로 빵 내려가는 구간 보이시죠? 그러면 저기에서는 누군가 팔지 못하고 물렸던 에너지를 막 소진했던 그 구간에서 주가가 올라오면 차익 실현을 하려고 하는, 아니면 본전에서 팔려고 하는 그러한 욕구들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13,000과 13,500 구간에서는 또 한 번에 조금 매물 소화 과정을 좀 필요로 하지 않을까라는 거 생각을 해보고 또 다음 주 한번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주간 단위로 지금 5주 연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 나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이때부터 시작해서 5주 연속으로 에너지가 좋아지고 있고, 제가 이번 주에도 말씀드렸죠. 일간 기준으로는 이렇게 음봉이 나와서 흔들리고 있지만, 그죠? 아직까지 주간 기준으로 MACD 오실레이트가 추세적인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말고, 이번에 CPI 발표되고 난 다음에 방향성을 보면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4주 연속으로 양봉의 길이가 길어지고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업종과 종목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일단 먼저 이번 주에 가장 큰 화두가 된 부분이 IRA라는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그죠?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인플레이션 억제 법안, 뭐 이런 내용인데,
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원래 이게 BBB라는 법안이었는데 이게 이제 조맨친 의원 때문에 통과가 안 되고 상당 기간 이제 좀 멈춰 있었는데 정체되어 있었는데 이름을 살짝 바꾸고 몇 가지 약간 살짝 수정을 해서 뭐 큰 골격은 결국에는 뭐 기후 변화라든지 이런 에너지 관련된 신재생 에너지 쪽에 이렇게 보조하는 법안인데 이름을 살짝 바꾸고 일부 내용을 수정해서 이번에 상원이 통과가 되었고 조만간 하원과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쨌든 구조적인 성장을 가지고 올 수 있는 큰 변화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체크를 다시 또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먼저 관련주들은 이미 주가가 상승을 해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IRA라는 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됐다는 소식과 함께 관련된 종목들은 이미 지금 추세적인 상승을 연결을 하고 있고, 제가 이제 LG화학을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때는 아마도 여기 50만 원과 55만 원 요 정도 구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우리 뭐 8.15 대표님께서 LG화학은 예전에 우리 주주분들이 워낙 안 좋은 기억들이 많아서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나 이제 생각을 조금 버리시고 뭔가 회사가 좀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거기에 동참을 하면 수익만 내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해드렸는데 핵심은 이거였죠. 원래 하고 있는 본업 화학 제품, 석유화학 제품, ABS라든지 다양한 제품들은 거기 본업은 그냥 뭐 특별히 뭐 아주 좋아지는 건 없는데, 지금 LG화학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는 원래 지금 하던 본업이 아니라 신성장 동력, 신성장 산업 붙인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관심이 있다라는 말씀드렸고, 첨단 소재 사업부, 즉 전기차 관련해서 소재, 배터리 소재를 만드는 양극재를 비롯해서 음극재, 분리막 이런 부분들을 전방위적으로 LG화학이 지금 하려고 하는데요. 그 사업부가 이번에 숫자가 3천억 정도에 잘 나왔고, 여전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을 좀 봐야 된다. 적어도 한 50조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시가총액 50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꽤 대형주가 지금 단기간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죠. 50만 원에서 지금 거의 한 65, 6만 원까지 왔으니까 한 30%가 지금 주가가 단기적으로 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혹시나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고, 추가적으로 저는 조금 더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은 근데 제가 선을 하나 3가지 정도 그어뒀습니다. 여기 1번 선, 2번 선, 3번 선, 3가지 선을 정도 그어뒀는데 1, 2번 사이에 일단 1차적인 좀 저항이 위치를 해 있습니다. 1, 2번 사이에 가격을 보시면 한 5만 원 정도와 67만 5천 원 정도가 되는데, 최근에 거기에서 지금 계속 좀 공방이 한 4일 동안 이어지고 있죠. 그죠? 올라가면 내려오고, 내려갔다 올라가고, 내려오면 올라가고, 공방이 치열한 이유는 뭐죠? 뭔가 저항의 에너지가 거기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왜 거기가 저항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뭐 지금 이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긴 어렵고, 뭐 그냥 직전에 이 가격을 한번 보시면 거기 자체에서 어쨌든 공방이 치열했던 부분이 좀 느껴지시죠? 네. 행보하이먼스 박스권에서 거기에서 물량 소화를 좀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65만 원과 67만 원, 67만 5천 원 요 구간, 최근에 행보했던 요 구간 사이에서는 혹시라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유하신 물량의 얼마? 3분의 1 정도는 일단은 가볍게 한번 수익 실현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고요. 분할로. 네.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목표는 어디를 봐야 되냐면, 제가 보는 저항은 한 75만 원 정도에 있는 것 같습니다. 75만 원 정도에. 네. 그래서 이 구간을 뚫고 올라오면 한 75만 원 정도 가면 거기에서는 또 한번 저항을 받을 수 있고, 여기가 한 50조 원 정도 시가총액을 되는 그러한 가격대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70만 원을 넘어서서 70만 원 넘어서 75만 원 정도 구간 그 사이에 오면, 시가총액 50조 원에 도달하면 또 보유한 물량의 이번에 3분의 1 정도 팔고, 만약에 남은 물량의 한 절반 정도, 네, 절반 정도를 그 정도 구간에서 팔고, 나머지 물량은 그럼 어떡하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를 봐가면서 대응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목표 시총까지 그 정도의 트레이딩 전략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다. 그 에너지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이 부분이 계속 에너지를 좀 불어넣어 줄 것 같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자, 지난주 제가 일요일 날 밤 8시에 우리 가족 여러분들과 이제 주간 찐시황 하면서 채팅으로 제가 채팅창에다가 다음 주는 고려아연을 한번 잘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빠져 있고 상대적으로 안 올랐고 일단 본업인 아연 가격이 최근에 하반기에 바닥에서 좀 10% 이상 좀 좋아지고 있고 상승을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이 폐배터리 관련해서 그 다음에 2차전지 소재 관련해서 LG화학과 합작 법인 설립한 과거의 이력을 봤을 때 이번에 이 법안 통과로 인해서 수혜를 좀 모멘텀을 좀 받을 것 같다. 뭐 그런 내용으로 간단하게 제가 채팅창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 내내 이렇게 상승하는 그림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 무거운 주식이 좀 올랐기 때문에 전고점에서는 약간 쉬어가는 60만 원이라는 마디지수에서는 좀 쉬어가는 그런 그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고려아연이 시장의 이슈로 제가 말씀드렸죠. 뭔가 시장의 뭐 중국 이슈든 유럽 이슈든 우리가 뭐 생각했던 못한 어떤 그런 매크로적 이슈로 인해서 시장 전체가 흔들리면서 조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좀 준다. 저는 뭐 없으신 분들한테는 조금 한 여기 200일선 정도에서 사면 어떨까 싶은데 55만 원, 54만 원 뭐 정도 구간까지 떨어져 주면 일단 좋겠는데요. 자, 그 정도 기회가 온다. 그러면 없으신 분들은 한번 기회를 한번 잡아본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계속 중간중간에 모니터링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역헤드 앤 숄더형 패턴이라고요. 자, 헤드 앤 숄더형 패턴부터 먼저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네. 요렇게. 네. 요렇게. 자, 여기가 산이죠, 산. 여기가 머리라고 보면 되고요. 산의 모양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가 왼쪽 어깨, 여기가 오른쪽 어깨라고 보시면 됩니다. 머리와 어깨, 양어깨. 자, 이게 이제 헤드 앤 숄더형 패턴이라는 게 뭐냐면 헤드는 머리죠. 숄더는 어깨 아닙니까? 그래서 보통 요렇게 천장을 찍고 내려올 때는 세 개의 봉을 요렇게 만듭니다. 세 개의 봉을 이렇게 만들어서 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뭐죠? 이제 상승을 마무리하고 대세 하락으로 약간은 이제 가격 조정으로 접어들려고 하는 패턴이 나타날 때 보통 이렇게 헤드 앤 숄더형 패턴이 만들어지고 이걸 뒤집으면 역헤드 앤 숄더형 패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제가 잠시 그림을 한번 깔끔하게 한번 화면에서 그려드리면 자, 요거를 한번 제가 한번 그려드릴게요. 다시. 자, 조금 전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은 요렇게 생긴 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예. 요거는 뭐, 대세 하락 또는 어쨌든 좀 가격 조정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패턴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나중에 뭐 더 자세한 이야기는 또 나중에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거를 역으로 바로 뒤집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런 모양이 되겠죠? 요런 모양. 아이고, 조금 그림이, 네. 예쁘지 못한 거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이거는 반대로 뭐죠? 대세 상승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는 패턴. 가능성입니다. 확률이 좀 있는. 그리고 가격이 조정이 아니라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패턴. 바닥을 요렇게 찍고, 이렇게 목이라고 하는 이 네크라인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를 뚫고 올라가면 여기 폭만큼, 여기에서 폭만큼 요만큼은 더 올라간다. 뭐 이게 이제 역헤드 숄더형 패턴의 보통 기술적인 우리 공부했던 기술적 분석과 공부하셨던 분들이 아마 가장 간단한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아연 쪽으로 이걸 돌려서 한번 봐보면 자, 다시 한번 돌아가서 한번 보면 자, 요런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요렇게 한 번 더 요렇게 내려오는 그림이 되고 요렇게 되면 딱 이게 역헤드 앤 숄더형 패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펀더멘탈은 당연히 이게 기술적 분석으로만 하는 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고려아연이 뭘 하는 회사고 고려아연이 새롭게 하려고 하는 회사의 지금 그 모멘텀의 바람의 방향이 어떻게 보는지를 알고 그 다음 기술적 분석으로 이제 체크를 하는 거거든요. 내가 얼마나 싸게 사고 얼마나 이제 조금 높은 가격에 사는지 그때 이제 기술적 분석을 활용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요런 한 번에 눌림목 이걸 줄 때가 없으신 분들한테는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정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LG화학과 고려아연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수혜주다라는 거. 그다음에 LG그룹에서 하려고 하고 있는 배터리의 밸류 체인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가장 밑에 단에서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양극재에 들어가는 니켈은 그냥 니켈을 쓰면 안 되고 황산 니켈 같은 이런 부분들을 약간 가공해서 납품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을 보면 이쪽 부분 담당하는 회사들이 LG의 컨소시엄이 이런 회사들이 좀 있습니다. 그죠? LX 인터내셔널은 무슨 역할을 할까요? 예, 해외에서 니켈을 가지고 오는 뭐 그런 역할 정도를 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포스코 홀딩스도 지금 이 철을 재련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컨소시엄 들어가 있고, 고려안의 자회사인 캠코가 뭐 이런 부분들을 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토대로 해서 양극재 프리커서, 전구체라고 하죠. 전구체. 예, 전구체를 이제 양극재를 만들 때 들어가는데, 이 전구체를 LG화학과 고려안이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가지고 조인트 벤처를 설립해서 한국전구체라는 이름으로 전구체를 생산해서 누구한테 준다? 양극재를 최종적으로 만드는 LG화학한테 보내죠. 예, 그러면 LG화학은 이 양극재를 최종적으로 누구한테 보내죠? LG 에너지 솔루션한테 보내서 자동차 배터리사에 납품하는 이런 구조로 앞으로 LG그룹의 배터리 밸류체인은 완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원래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는 40GWh 정도 규모인데, 이게 3년 뒤인 2025년에는 몇 배 정도, 약 4배 정도 더 증가하는 150GWh로 미국에선 증설을 한다고 하니, 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현지에서 생산하는, 미국 내 현지에서 생산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안에 있는 소재도 중국산을 조금씩 줄여나가면 우리나라가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CATL이 가장 글로벌리 경쟁사인데, 이게 이제 미국하고 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이 회사가 증설을 안 한다고 하면 미국에서, 그죠? 공장을 안 세우면 더욱더 LG 에너지 솔루션, SDI, 뭐 이러한 기업들, SK온, 우리나라 배터리 3사한테 의존하는 부분은 더욱더 커질 것이고, 그와 관련된 밸류 체인들, 특히나 지금은 소재주들이 많이 올랐지만, 만약에 CATL이 안 해서 우리가 공격적인 증설을 앞으로 더 많이 하게 된다면 장비주들도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 분명히 올 거예요. 그죠? 장비주들, 2차전지, 장비 증설할 때 수혜를 보는. 그래서 장비주 뭐 PNT라든 이런 종목들의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제가 장비주는 다음에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한번 보시고, 그 다음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수혜주 중에 또 우리 태조 이방원 중에 태에 해당하는 태양광입니다. 태양광 쪽 이야기를 잠깐 드려보겠습니다. 그 태양광 서플라이 체인을 보시면 이 폴리실리콘이 가장 앞단에 있고요. 실리콘이 가장 앞단에 있고, 그 다음에 이 실리콘을 가지고 둥그런 원통 모양인 인곳을 만들고, 인곳을 얇게 썰어서 웨이퍼를 만들고, 이 웨이퍼에서 이제 태양전지 셀을 만들고, 셀을 모아서 모듈을 만들어서 이거를 시스템으로 이렇게 조립하는 이런 구도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는데, 근데 이게 1번 라인이 있고 2번 라인이 있고, 이 라인이 좀 나눠져 있죠, 두 개가. 그렇죠? 1번 라인과 2번 라인이 좀 나눠져 있는데, 요거는 무슨 차이냐? 조금 이따가 제가 하나 솔루션 이야기할 때 말씀을 드릴 건데, 모노 인곳이라는 게 있고 멀티 인곳이라는 게 있습니다. 단결정과 다결정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멀티니까 이게 다결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모노가 단결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훨씬 더 효율이, 에너지 효율이 모노가 더 높다 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세는 모노 쪽으로 하고 있는데, 조금 이따가 그 자료는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서플라이 밸류 체인은 이렇게 구성이 된다 정도 이해를 하시고, 자, 하나 솔루션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계속 뜨거워지고 있고, 저는 이미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지난번에 그 무슨 이슈가 나왔을 때죠? 중국 정부가 폴리실리콘 가격에 대해서 통제를 하도록 들어간다라는 그 뉴스가 딱 나왔을 때, 우리 개장 뉴스에, 우리 개장 방송에, 8.15 개장 방송에서 가족 여러분들한테 이미 꽤 됐죠. 말씀드렸습니다. 폴리실리콘의 여기 가장 밑단에 있는 여기 가격을 찍어 누른다? 그러면 많이 올라가는 웨이프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고, 그 위에 단에는 원가가 좀 싸지니까 많이 비싼 부분을 가격 전가를 잘 못 해왔는데, 원가가 조금 낮아지니까 여기 셀과 모듈을 하는 회사들이 이제는 잘 봐야 되고 수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플라잉클럽, 이제 KB증권의 저희 플라잉클럽 가족분들한테 제가 장중에
글을 써서 발송을 해드렸는데 카카오톡으로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지금 하나솔루션과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셀과 모듈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고 주가가 지금 계속 도도하게 상승을 하고 있죠. 물론 실적 발표가 더 잘 나오면서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그때부터 더 세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자, 앞으로 이 구조적인 성장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미국은 지금 이번에 발표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하는 태양광 제품에 대해서 뭔가 좀 특혜를 주겠다. 그죠? 이런 부분들이 핵심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솔루션은 미국에 1.7기가와트의 모듈 생산 설비를 보유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1.5기가와트 전후인가요? 약 한 1.5기가와트 될 겁니다. 1.4, 1.5. 추가적으로 더 증설을 하고 있죠. 합하면 3기가와트가 넘는 설비를 이제 보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의 수혜를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수직 계열화를 만들려고 좀 하는 움직임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뭐냐면 일단 태양광 밸류 체인에서의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한번 보시죠. 이 파란색이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엄청나게 높고요. 상대적으로 비중국의 비중이 낮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에 대한 비중을 계속 줄여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중국이 미국과 유럽에서 비중이 조금 낮아질 것이고, 특히나 미국에서 그 부분을 미국 내에서 생산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특히 하나솔루션이 수혜를 볼 수 있는 그 부분이 될 거고요. 자, 가장 아랫단부터 이제 수직 계열화를 이루어야 뭐 수익성이 좀 좋아지겠죠. 근데 최근에 하나그룹에서는 알리시 실리콘이라는 것을 인수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알리시 실리콘 인수로 인해서 태양광의 전 밸류 체인이 미국에서 생산이 가능하고, 이 웨이퍼, 조금 부족한 부분이 웨이퍼인데 이 부분도 하나에서 지금 뭔가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RC 실리콘을 통하든지 이 웨이퍼 부분들, 이 부분도 지금 강화를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렸던 이 부분, 실리콘, 인곳, 웨이퍼, 셀, 모듈, 모든 이 밸류 체인을 수직 계열화하는 움직임이 나타난다. 중장기적으로. 그래서 2024년도 이후에는 하나그룹은 하나솔루션은 태양광 전 밸류 체인을 미국에서 생산 가능한 흐름이 되기 때문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가장 큰 수혜다. 이렇게 지금 애널리스트 보고서들이 이번 주에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NHS도 나왔고, 하이드 투자증권인가요? 네, 현대차증권인가? 아무튼, 거기서도 제가 나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하나솔루션을 그렇게 이제 보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솔루션은 이제 또 시장에서 잘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또 유리한 부분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이거 뭐 이야기 해드렸죠? 모노인곳, 그러니까 단결정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자, 지금 보시면, 단결정, 모노, 태양전지 여기 보시면, 비중 자체를 보기 전에 어떤 게 더 효율이 더 좋나라는 거 보면 조금 짙은 파란색이 모노고요. 약간 하늘색 색깔이 여기 멀티입니다. 네. 여기가 단결정, 여기가 다결정인데, 태양전지 효율성을 보면, 여기가 19고요. 위에가 21입니다. 그죠? 아주 큰 폭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단결정 모노 실리콘 쪽이 훨씬 더 효율이 낮다. 좀 더 낫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단결정이 이 하늘색이에요. 단결정이 하늘색입니다. 그 비중이 어떻게 되죠? 앞으로 점점 커지는 그림이 되고 있고, 2019년도부터 하나솔루션은 이 단결정의 비중을 훨씬 더 높여가면서 이미 거기에서 수익성을 좋게 만들고 있다. 그게 이번에 2분기 실적이 생각했던 것보다 이 흑자전환이 하반기에 흑자전환이 되지 않을까, 태양광 쪽에 시장에서는 예상을 했는데, 좀 빨라지게 된 계기 중에 하나도,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 부분의 비중을 2019년부터 늘려왔고, 여기에서 잘 수익성을 조금 뽑아내면서 이번에 2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빨리 흑자전환이 되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후발주자들도
후발주자도 이 단결정 모듈에 대해서 전환을 가속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이 대세가 될 거다 정도 참고하시면 더욱더 하나솔루션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네요. 자, 하나솔루션 투자 주체별로 누적 순매수 포지션 연초 이후의 흐름을 제가 이번 주 금요일 기준으로 종가 기준으로 그려서 가지고 왔는데요. 자, 연기금이 하나솔루션을 가장 강하게 매집하는 기관들 중에 세력이네요. 그죠? 그래서 기관들이 언제부터입니까? 이게 한 6월 정도부터 해서 중립 포지션 이상으로 올라왔고 지금 계속해서 지분을 늘려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외국인들도 한 7월달 실적 발표 나오고 난 다음부터 급격하게 지금 비중을 이렇게 늘려가는 모습입니다. 자, 기관 외국인들이 비중을 계속 이렇게 끌고 올라가고 있는데 반대로 개인들만 비중을 이렇게 많이 줄이고 있네요. 앞으로 개인들이 저렇게 비중을 저렇게 줄이는 걸 봤을 때 시세는 중장기적으로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말씀 안 드렸던 것 중에 제가 이 밸류에이션을 한번 보시면 PBR인데 PB라고 되어 있는 것은 PBR입니다. Price Book Ratio죠. Book Value. 그러니까 자산 가치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자산 가치 대비해서 얼마에서 거래가 되고 있나라는 겁니다. 자, 자산 가치가 1,000억인데 시가총액이 500억이야. 그러면 PBR 0.5죠. 자, 이 회사는 0.94배네요. 0.94배. 작년도 결산 실적 기준으로 자산 가치가 아니라 원래 내년도 1년 뒤에 자산 가치 기준으로 예상하는 자산 가치 기준으로 현재 시가총액은 0.94배.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억 정도의 자산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럼 이 회사의 시가총액은 지금 현재 940억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다. 뭐 이게 0.94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자, 그럼 이게 역사적인 밸류에이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냐? 보면 한 20년 동안의 밸류에이션 제가 그림을 그려왔는데 PBR 0.5배 정도가 이 회사의 거의 바닥권이었네요. 그죠? PBR 0.5배. 그러니까 1,000억이었는데 자산 가치는 500억 정도에서 거래가 될 때가 이 회사의 바닥권입니다. 뭔가 업황이 최악이었거나 원래 본업이 PVC라든지 이런 화학 제품들 하는 거잖아요. 가성소다 뭐 이런 것들. 네. 그게 최악이거나 아니면 태양광에서 엄청나게 적자 나오거나 돈은 많이 투자는 때려보았는데 적자가 많이 날 때, 그때가 아마 PBR 0.5배 정도 거래될 때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지금 높은 가격대를 보면 한 1배 정도가 거의 단기적으로는 좀 고점인 경우가 많았죠. 조금 더 1.5배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1배를 넘어서서 1.5배까지 돌파하는 그러한 그림이 되려면 페로브스카이트 차세대 태양전지 쪽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거기에서 뭔가를 보여주면 제가 봤을 때는 이 밸류에이션 상단을 뚫고 올라가는 그러한 프리미엄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아직까지는 뭐 그걸 이제 막 양산을 시작했고 거기서 돈을 뭐 벌어주는 모습을 아직은 못 보여주고 있지만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는 뭔가 앞서 나가는 그런 모습이 기술적인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 그게 숫자로서 확인이 어느 정도만 딱 되면 제가 봤을 땐 충분히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고 이 밸류에이션 상단부를 뚫을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뉴스로서 계속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솔루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수혜주로서 한번 봤고요. 자, 태양광 관련주들 밸류에이션을 이제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제가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해봤는데요. 자, 2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곱하기 4를 해서 곱하기 4를 해서 연환산을 해서 금요일 날 시가총액을 나눴을 때 OCI가 4.1배, 현대에너지솔루션 6.5배, 하나솔루션 8배. 뭐 이렇게 연환산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그렇고요. 앞으로 1년 뒤에 벌어들일 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는 현대에너지솔루션과 하나솔루션은 애널리스트 추정치 기준으로 봤을 때는 10배에서 11배 정도 수준. 그래서 OCI가 상대적으로 아직은 조금 밸류에이션이 좀 싸다라는 부분으로 주가는 단기적으로 좀 오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죠. 다만 폴리실리콘 쪽은 이 경쟁도 좀 있고 증설도 좀 나오는 부분들이 하반기에 있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다가 뭔가 주가가 안 좋고 수급이 빠져나갈 때는 발빠르게 좀 빠져나오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 점검을 한번 해보시고 보면 좋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간단하게만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제 이번 주 후반에 수소 관련주들도 주가가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죠? 자, 수소는 H2죠. H2가 물이잖아요. 그죠? H2O. 이 두 개를 이제 분해를 하면, 이걸 수전해로 분해를 하면 수소와 물과, 그래서 물만 이렇게 분해돼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수소는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기보다는 에너지원이라고, 그러니까 전기를 생산하는 딱 에너지원이라고 하기보다는 에너지를 좀 운반해주는 운송수단, 저장해두는 저장수단, 뭐 이 정도로 수소는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성격이 그쪽이 더 강하다는 거죠. 물론 에너지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 성격보다는 에너지의 운송수단, 저장수단의 성격이 좀 더 강하게 가지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좀 하나 드리면, 자, 여기 위쪽에 보시면 해상풍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소비자 공장이라든지 우리 가정에서 쓰려면 이 해상에서 만들어진 풍력 터빈을 돌려서 블레이드 돌려서 전기를 생산해내서 그 전력을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해상에서, 변전해서 케이블로, 고압으로 빡빡 보내줘야 되죠. 육지로. 그죠? 육지까지 보내주고 육지에서 다시 또 가정으로 이렇게 보내주는 케이블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저 케이블 같은 회사들도 이러한 인프라가 이 친환경 에너지의 인프라가 확충이 되면 같이 성장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LS 전선 이런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전선 관련된 케이블들. 거기다가 고압 HVDC인가요? HVDC. 고압으로 전력을 팍 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겁니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해상풍력에서 만들어진 이 뭐 해상풍력이라든지 다른 에너지원에서 만들어진 전력을 수전회를 통해서 분해를 해서 수소로 변환을 시키고 수송선을 통해서 보내주면 그거를 다시 가지고 와서 연료 전지를 통해서 이 수소를 다시 전력으로 변환시키는 이런 역할을 수소가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운송과 저장의 역할. 그렇죠? 그래서 수소도 결국에는 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있어서 결국에는 광의의 범위로 봤을 때는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후발주자로서 좀 움직이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까지 가볍게 생각하시고, 요거는 나중에 수소 관련된 부분은 또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아마 타이밍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 이제 낙폭 과대주로서 한 컨셉을 하나 또 본다면, 꽤 이제 낙폭이 크게 빠졌다가 꽤 움직인 종목들이 이제 꽤 있습니다, 이미. 그죠? 근데 아직까지 많이 빠졌는데 6월달 한 달 많이 빠졌고 연초 이후로도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좀 덜 오른 종목들도 있으니 일단 낙폭 과대주들도 키 맞추기가 나올 수 있으니 낙폭 과대주로서 한번 컨셉을 본다면, 이번 주에 목요일인가요?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던 LG전자가 될 것 같아요. 물론 LG전자는 하고 있는 전방이 뭐죠? IT, 소비, 가전 쪽이라서 이거는 내가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수요 자체가 조금 떨어질 수 있는, 소비 여력이 없기 때문에 좀 뭐라 해야 되나요? 소비가 잘 안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조금 볼만한 부분은 그러한 이제 가전이라든지 이러한 쪽 부분보다는 전장 부분 쪽에서 결국에는 LG전자는 재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고, 여기에서의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으로 생각을 시장에서 풀어나간다면, 야, 많이 빠졌는데 LG전자는 아직 별로 안 오른 거 아니야,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자, 왜냐하면 지수는 지금 보시면 코스피와 코스닥이 지수는 이번 하락폭 대비해서 어디까지 올랐습니까? 짧게는 절반에서 50%에서 많게는 지금 200일선 넘어서서 76%까지 이렇게 반등이 나온 종목들도 이미 있습니다. 그죠? 네. 지수 종목. 근데 LG전자는 지금 보시면 이번 하락폭에 4월달부터 하락한 이 하락폭 대비해서 어디까지 38% 정도의 되돌림, 즉 3분의 1 정도까지 밖에 되돌림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좀 좋아졌을 때 가격 상승이 좀 더 기술적 반등이 좀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후보군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LG전자는 이제 뭐 가전 쪽보다는 결국에는 이 전장 사업 쪽에 턴어라운드 기대감인데 2분기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미국과 유럽향으로 고객사 비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가전 이익 둔화로 인한 주가 약세의 부분을
이 아래쪽에 있는 전장 부분이 조금 커버를 해주지 않을까 하반기에 그 부분에 따라서 앞에 이 가전 부분은 계속해서 이제 2000년, 2020년, 2021년 코로나 특수 효과 때문에 이미 많이 땡겨서 샀잖아요. 그죠? 근데 더 지금 뭐 1, 2년 만에 다시 가전을 바꿀 건 아니고 뭐 바꾸고 싶어도 돈이 있어야 바꾸지. 지금 물가 많이 올라갔는데 이 우리가 이제 그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니까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드니까 내가 필수적으로 사야 되는 것만 사지 굳이 안 바꿔도 되는 건 좀 더 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보다는 전장 사업 쪽에서의 앞으로 3분기에 그 기대감을 계속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 자, 좀 전에 하나솔루션도 제가 자산 가치 대비해서 시가총액을 한번 그림을 가져서 그래서 가지고 왔는데요. LG전자도 제가 20년 동안의 흐름을 한번 그려서 가지고 왔는데 바닥이 어디였냐면 LG전자도 12개월 선행 자산 가치, 앞으로 12개월 후의 자산 가치 예상 기준으로 이 회사는 이 회사도 거의 0.5배 정도가 0.5배보다는 살짝 넘네요. 0.6, 7배 되겠다. 0.6에서 6, 7배. 여기가 거의 20년 동안의 PBR의 바닥권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최근에 그 가격대까지 살짝 오는 듯 하다가 보시면, 최근에 거기까지 가격 조정 많이 오는 듯 하다가 0.67배보다는 살짝 위에서 지금 턴을 하고 있는데 얼마예요? 0.85배입니다. 자, 이거는 무슨 이야기다? 1000억의 자산 가치를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 850억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수준이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과거에 그러면 좀 밸류에이션이 최근 들어서 한 10년 동안의 밸류에이션이 높을 때는 어디였냐면 1배 한 초반 정도 되네. 1배 초반. 그죠? 1배 초반. 최근에 이거 애플 이슈로 주가가 많이 올랐던 것들을 제외하면 한 1배 초반에서 일단 거래가 되었고요. 애플 모멘텀이 붙었을 때는 1.5배에서 2배까지도 이렇게 2배까지도 붙는 시가총액이 날아가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좀 올라갔을 때 1배 정도까지는 가능한데 1배를 뚫어서 1.5배, 2배까지 가려면 전장 쪽에서나 아니면 애플과 관련된 뭔가 모멘텀이 강하게 좀 붙어줘야 가능하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적어도 단기적으로 한 1배 정도까지는 그래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단기적은 아니죠. 한번 지켜봐야죠. 네. 자, 그래서 최근에 기관 투자가들이 수급이 좀 돌아서고 있다라는 것을 한번 그려와서 가지고 왔는데 연초 위의 흐름을 보시면 연기금이 바닥에서 지금 공격적으로 사고 있죠. 누구와 함께? 투신과 함께. 네, 이렇게 이번 주에 바닥에서 세게 들어오고 있는 거 보이시죠? 네, 그리고 기관 전체로 봤을 때도 이번 주에 이렇게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자, 기관만 산 게 아니라 이번 주 목요일 날 외국인들도 같이 낙폭 과대주 컨셉으로 좀 들어왔습니다. 자, 근데 기관과 외국인이 들어올 때 누가 팔았어요? 그동안 많이 가지고 있던 개인들이 아이고 올라왔는데 나 좀 팔아야지. 네, 개인들만 이렇게 주식 비중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들의 동향을 잘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이들이 이번에 목요일날 매집한 물량들을 다시 빠져나가는 그러한 그림이 되지 않는다면 LG전자는 낙폭 과대주 컨셉으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좀 관찰을 우리가 해야 되는 대표적인 종목이다 정도로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 주에 그동안 낙폭 과대했던 건설업종, 그 다음에 건설업종과 함께 그 철강업종이 주가가 턴을 했는데 그래서 종목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릴 시간은 이제 나중에 또 다시 한번 만들도록 하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지금 건설주와 철강주들이 이렇게 모멘텀 없이 많이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PBR 기준으로 이들 업종은 다 시클리컬 업종입니다. 경기 민감 업종은 제가 PER로 보는 게 아니라 왜? 이익의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이거는 PBR로 봐야 되는 거예요. 북밸류로. 그래서 건설주와 철강주에 대해서 제가 북밸류를 다 뽑아서 그러니까 12개월 예상 자산 가치가 있는 기업들만 뽑아온 거죠. 그럼 애널리스트들이 그 추정을 하고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이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한 기업들이 현재 지금 북밸류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 12개월 후에 예상 자산 가치 대비해서 얼마 정도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지를 주요 종목들을 제가 뽑아서 이렇게 낮은 순서대로 그림을 그려놨으니까요. 요거는 자료실에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 다운받으셔서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철강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철강주도 현대제철이 북밸류가 0.23배입니다. 와, 이거 0.23배면 시가총액이 자산가치 1000억짜리가 230억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조금만 철강에서 뭔가
뭔가 바람만 탁 불어주면 순식간에 요거는 뭐 0.4배까지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따블이 그냥 나는 거죠. 이게 이제 시클리컬의 매력인데 언제 그 모멘텀이 생기고 트리거가 생기는지가 핵심인 거죠. 어쨌든 철강주들도 포스코 홀딩스도 지금 0.3배 뭐 이렇게 세아제강이 이제 이번 주 후반에 실적 발표 나왔는데 세아제강 지주 뭐 제가 강관 그다음에 미국의 세와 윈드 법인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강관 플러스 풍력으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주가가 다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0.5배에서 세아제강은 거래가 되고 있네요. 뭐 이렇게 한번 밸류에이션 체크하시고, 자, 조선업종에 대해서 강조를 제가 뭐 내년도에 빅사이클이 이어질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조선이 잘 될 때 그 조선은 철판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거기에서 철판을 많이 좀 또 하고 있는 기업이 조선 쪽으로 동국제강입니다. 그래서 조선업황이 많이 잘 좋아진다 그러면 또 동국제강도 앞으로 또 잘 봐야 되는 대표적인 회사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 정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 날 제가 이제 개장 방송할 때 태조 이방원에서 이제는 태조 이방원이라는 유행어가 이제 생기고 있다. 앞에 음식료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자, 오늘은 조선 관련해서 살짝 하나 여러분들이 아마 애널리스트 보고서에는 없는 공부해 볼 만한 포인트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먼저 조선업종 지수를 제가 22년 동안의 조선업종 지수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얼마나 이게 올라온 건가. 최근에 조선주 올라왔다고 또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과거에 2005년도와 2008년도, 7년도 사이클, 그 다음에 2010년과 2012년 동안의 이 사이클, 그 부분과 비교해 봤을 때는 아직까지 현저히 지금 낮은 수준에 아직까지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싸게 잡으신 분들은 저는 굳이 급하게 내릴 이유가 없는 아직은 그런 구간 아닐까. 왜냐하면 조선이 더 갈까? 다들 긴가민가 하잖아요, 지금. 긴가민가 할 때는 어떻게 된다? 항상 더 가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리고 긴가민가 했던 분들이 나중에 따라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 오히려 그때가 이제는 단기적으로 꼭지인 경우가 많죠. 아마 우리 8.15 가족분들 중에서도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이 신조어가 이제 막 생겼고요. 이 신조어와 관련된 뭐 ETF라든지 펀드라든지 상품을 기관 투자가들이 만들기 시작하면 오히려 그때가 꼭지일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움직임이 없죠. 조금 싸게 사신 분들은 느긋하게 제가 이번 주에 말씀드렸죠. 한 3분의 1 정도? 내가 가지고 있는 물량의 3분의 1 정도만 차익 실현하고, 그래야 내 마음이 편안하니까 나머지 들고 있는 것들을 길게 내가 가지고 갈 수 있잖아요. 조금 중간중간에 흔들리더라도. 그죠? 그래서 그런 정도만 말씀드렸고, 긴 흐름은 좀 호흡을 길게 가져가시는 거 좋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과정, 우리가 조선 내에서도 이제 공정이라는 요 공정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선박을 제작할 때 가장 초입에 있는 강제, 이 철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철판을 전처리한다. 즉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철판을 이제 철강사한테 가지고 와서 우리 야드에 조선사들이 엄청나게 넓은 야드를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사온 철판들을 이렇게 다 쌓아둡니다, 철판을. 근데 이게 지금처럼 일주일 동안 막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이러면 이게 철판이 어떻게 될까요? 겉에 부식을 하거나 녹이 썰거나 그런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러면 이거를 깔끔하게 벗겨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그걸 가지고 배에 철판을 갖다 붙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처리를 누군가는 해줘야 되는데, 그 처리를 제일테크노스라는 회사가 그 처리 장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이야기 나온 김에 제가 잠깐만 하나 보여드리면요.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해 온 게 있는데, 자, 요게 이제 지금 화면이 보시면 뭔가 긴 설비가 이렇게 보이죠, 그죠? 자, 철판이 공중에서 하나가 내려올 겁니다. 저도 이거 뭐 조선 전업 출신인 분한테 저도 강의를 통해서 배운 부분입니다. 자, 지금 녹슨 철판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자, 녹슨 철판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위에서 뭔가 하얀 가루를 막 뿌려주잖아요. 그죠? 하얀 가루를 뿌리는데 이게 페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쉽게. 그래서 페인트가 조선에 많이 들어가는데 배의 겉면만 칠하는 게 아니라 이 과정에서 가장 앞단에서도 페인트가 여기 도료가 여기서부터 먼저 투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녹슨 철판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녹슨 철판이 들어가고, 그 다음 위에서
구슬로 막 뚜두두둑 때립니다. 구슬로 뚜두둑 때려서 녹을 벗겨내고 여기에서 이제 페인트 칠을 하면 깔끔한 철판이 이제 만들어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 회사 이러한 설비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누구다? 제일 테크노스다라는 회사가 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테크노스. 네. 이 회사죠. 네. 최근에 지금 보시면 주가 움직임 나쁘지 않죠? 네. 근데 뭐 주봉으로 좀 길게 한번 볼까요? 주봉으로. 뭐 여전히 박스권에서 큰 움직임이 없고 아직까지. 네. 일봉으로도 뭐 2019년도 이후에 거의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월봉으로도. 자, 일봉으로만 지금 200일선 위에서 지금 살짝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제일 테크노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자, 이 회사의 단점은 시가총액이 좀 작은 기업입니다. 734억밖에 안 해요. 네, 734억. 그래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 중에서도 뭐 1000억도 안 되는 회사를 소개하고 그래 뭐 이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추가적으로 공부 안 하시고 그냥 패스를 하셔도 될 거고, 그래 난 작은 기업이라도 조선과 관련된 밸류 체인 중에서 내가 공부를 좀 해보고 싶어. 네, 자, 외국인들이 최근에 지분율을 1%대에서 3%, 4% 가깝게 지금 끌어올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끌어올리는데 이 부분이 이제 뭐 700억짜리라면 아마 검은 머리 외국인일 수도 있는데요. 아무튼 저는 한번 공부해 볼 만한, 여러분들께서 뭐 급하게 막 이거를 뭐 사시라는 게 아니라 조선이 업황이 좋아지면 이러한 부분도 중간 공정에서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제가 뭐 또 애널리스트 보고서에는 없는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자, 그래서 제일 테크노스가 과거에 그러면 2004년도, 5년도에서 2008년도까지 조선업황이 빅사이클이 왔을 때 주가가 어땠냐? 한 350원에서 4,600원까지 한 10배 정도가 오른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하고 지금하고 똑같이 그렇게 간다라는 거 아니고요. 업황이 만약에 조선 업황에서 전방 산업이 좋아진다면 제일 테크노스의 실적을 체크를 하면서 공부를 해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보시고, 자, 시간 관계상 제가 뭐 다 자세한 다른 내용들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고 패스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페인트가 요 앞단에 요 공정에서 가장 먼저 투입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네. 자, 넘어가고요. 자, 한 주 동안 이제 한 주가 끝났으니까 한 주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매수 강도 상위 종목들 한번 간단하게만 체크하고 우리 마무리 좀 해볼까 합니다. 자, 뭐 이번 주에 공부했었던 대한광통신, 그죠? 광섬유, 네, 광케이블 쪽 담당하고 있는 대한광통신 같은 종목들 수급이 좀 들어왔고, 금요일날 우리가 IT 소부장들이 그동안 안 올랐었는데 반등을 좀 꽤 했습니다. 근데 하루 정도 반짝 올랐기 때문에 하락한 거에 비하면 거의 사실 오른 것도 아니죠. 근데 모멘텀이 몇 가지 있었어요. 자, 제가 마이크론 말씀드렸죠. 일단 마이크론 주가 잠깐만 한번 볼까요? 자, 일단 마이크론이 이번에 노이즈가 나오고 난 다음에 바로 주가를 회복하는 거 봤을 때 시장에서 메모리 반도체와 둘러싼 노이즈는 이미 좀 선반영이 되었다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 왜? 주가가 이미 그런 부분들을 선반영 알려주니까 주가에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다 이미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한번 보시면 이미 이 이슈가 길게 이어질 이슈고 뭐 심각하게 타격을 줄 내용이라면 이번에 이 갭 하락한 구간을 바로 이렇게 메우고 올라올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고, 이번 주에 제가 계속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이 에너지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죠? 근데 이번 주 금요일 날 종가는 더 올랐습니다. 얼마냐면 4.36% 올라서 거의 종가 기준으로 전고점을 거의 뚫는 정도 수준으로 지금 더 올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둘러싼 노이즈는 생각했던 것보다는 너무 우려해도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뭐 아직까지 메모리 반도체, 우리 반도체에 관련된 이게 하향 조정이 하반기에 한 차례 더 남아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때 뭐 단기적으로 또 출렁임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생각했던 것보다는 지금 마이크론의 움직임으로 봤을 때 그 우려가 크지 않으니 우리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번에 주에 만들어 놓은 그 갭을 빨리 메우면 좀 긍정적인 흐름이 다시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잘 한번 또 그 부분 체크를 좀 해보자라는 거. 자, 그래서 저런 분위기에다가 또 뭐가 있었죠? 이번 주에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의
뭐가 있었습니까? 복권? 네, 복권인가요? 네, 아무튼 다시 5년 동안의 취업 제한이 막혀져 있었는데 정부에서 광복절 그 특별 사면으로 인해서 다시 이제 경영 일선에 복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줬죠. 자,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딱 나오자마자 하신 말씀이 국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뛰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뭘 할까요? 결국은 경제에 뭔가 보탬을 주기 위해서 뭐 반도체 라인을 뭐 투자를 한다든지 뭐 이런 액션들을 하겠죠. 아마 그 부분이 지난주 또 금요일 날 하나의 모멘텀으로 작용하면서 뭐 KNJ라든지 뭐 이런 IT 관련주들이 그동안 많이 빠졌던 IT 관련주 쪽으로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이었다. 그래서 KNJ 같은 이런 종목들을 제가 또 내일 또 개장 전 방송에서 또 아침에 또 IT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코멘트 드릴 부분들은 아마 내일 또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그런 이슈들로 금요일날 반등 좀 했고, 이번 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종목들, 한미글로벌. 네, 한미글로벌 차트로 잠깐 한번 또 체크를 할까요? 자, 한미글로벌이 PBR이 아직 1배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네. 한미글로벌이, 자, 요거는 네옴시티, 그 다음에 건설업황, 뭐, 호조의 또 수혜주라고 볼 수 있죠. 자, 한미글로벌이 금요일날 추가적으로 이렇게 더 상승을 했는데요. 장중에 한 10% 정도 오르기도 했습니다. 올랐다가 잠깐만 제가 안경을 껴야 되겠네요. 네. 네, 한 7%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한미반도체가 제가 우리 조금 전에 PBR 이야기를 했는데 이 회사는 애널리스트들이 뭐 커버를 안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아직까지 작아서 뭐 그렇게 뭐 숫자가 나오는 부분이 없는데 그래도 이제 좀 밸류에이션이 대략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네요. 한번 볼게요. 자, 제 기억으로는 네, 여기 보시면 PBR이라고 있죠. PBR이 얼마죠? 예, 0.90입니다. 0.90. 예, 아직까지 1배가 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예. 1배가 아직 채 안 되는 수준이죠. 그래서 BPS가 얼마죠? 14,730원이 14,730원. BPS가 한 주당 순자산 가치가 14,730원입니다. 근데 지금 주가가 얼마죠? 13,000원이잖아요. 그럼 적어도 지난번 있던 정고점 여기가 어디예요? 14,400원 정도. 예. 여기가 결국에는 순자산 가치 1배 정도 기준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저기까지는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도 아마 뭐 그런 컨셉으로 기관과 외국인들이 지금 뭐 싸고 모멘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매집이 들어온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모펀드 매수 강도 상위 종목들 한번 자료실에서 여러분들 또 한번 보시고 내일을 준비해 보시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가져가 보시면 될 것 같고 주중에 제가 워낙 설명을 다 대부분 드렸던 종목들이 이렇게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 한번. 자, 외국인 매수 강도는 성강밴드를 이번 주에 외국인들이 많이 샀습니다. 성강밴드가 10,000원 정도부터 제가 조선기자재, 조선은 현대 미포조선을 보되 조선기자재는 피팅을 중심으로 기자재 쪽으로 더 우리는 집중하자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중에 피팅이 가장 최근에 강하게 지금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3분의 1 정도 이번에 올라오는 구간에서 챙겨 두시되 나머지 3분의 2는 이익 극대화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시가총액을 제가 2004년도와 2008년도 사이클과 비교를 해드렸죠. 그때 성강밴드와 태강의 시가총액이 8천억에서 1조를 갔습니다. 근데 지금 그때 못지않은 사이클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지금 뭐 3천억대 이제 뭐 4천억 이제 가는 이 시가총액보다는 좀 더 업사이드가 저는 나오지 않을까. 제가 그 심텍이랑 비교를 해드렸죠. 2분기 실적이 나오고 세론으로 나온 기업이 있고 2분기 실적이 나오고 주가가 오히려 더 오른 종목이 있습니다. 그 차별화 포인트는 뭘까요? 내년 하반기가 실적이 더 좋아질 기업들은 확실한 기업들은 주가가 실적 발표하고 난 다음에 더 주가는 땡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차이점이 좀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대한강통신을 우리가 이번 주에 공부를 했는데 요 갭을 지금 만들어 놨어요. 이번 주에 월요일과 화요일 사이에. 그래서 저 갭을 메우지 않으면 3,000원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요 갭을 메우지 않으면 대한광통신도 뭐 추세는 좀 살아있는 그런 분위기. 글로벌 광섬유 가격만 좀 나오면 좋게 발표가 되면 주가는 그동안 많이 눌려있던 부분에서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틀 동안 주 초반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잠깐 좀 기간 조정 숨고르기 좀 하다가 글로벌 광섬유 가격이 좋게 나오면
추가적인 상승 기대감을 가져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가격 동향을 한번 공부하실 분들은 체크를 잘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금요일날 우리 대표님께서 이제 채팅창을 보시면서 질문을 주셔가지고 요거 하나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우주 일렉트로랑 뉴플렉스, 그러니까 메타버스 디바이스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우주 일렉트로랑 뉴플렉스의 차이가 뭔지 모르겠어요 라는 질문을 주셔서 제가 그럼 금요일날 간단하게 설명드리겠다라는 말씀 드렸었는데요. 자, 이거 보시면 우주 일렉트로의 이 연초 이후에 지금까지 주가 동향입니다. 최근에 6월달 시장 폭락할 때 같이 빠졌다가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올라오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회사의 주요 전방 산업이 크게 모바일입니다. 모바일. 그 다음에 자동차. 모바일은 뭐 여기 태블릿 PC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요 두 개가 전방 산업인데 이쪽에 지금 분위기가 어떻나요, 여러분들? 우리 좀 전에 LG전자 가전 이야기한 것처럼 별로 안 좋죠, 수요가. 그러다 보니까 모멘텀이 부족하고 2분기 실적도 그러면 안 나오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감 때문에 주가 분위기가 안 좋아요. 내려왔는데 다른 종목들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못 올라왔죠. 근데 금요일날 이번 주 금요일날 실적 발표 나왔고 우려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선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좀 반등을 줬는데요. 자, 일단 그래서 이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인지 잠깐 한번 보시죠.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러한 그림들이 나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리기를 전방 산업이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이러한 모바일, 가전 쪽이 있고요. 그 다음 위에가 차량용, 자동차 쪽입니다. 자동차, 차량.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커넥터를 만드는데 이 커넥터가 상대적으로 지금 보시면 좀 다르죠. 뭐 이 모바일 가전 쪽으로 들어가는 거랑 차량 쪽으로 들어가는 거랑 약간 좀 다르다라는 거 그림으로 한번 이미지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의 전방은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자, 우주 일렉트로를 제가 관심 있게 관심 종목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메타버스 디바이스라는 기기가 우리가 잘 구현을 하고 활용을 하려면 어지럼증이라든지 그 다음에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컨텐츠를 잘 보여줘야 됩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게 화면의 주사율이라는 건데요. 이게 게이밍 할 때는 이 주사율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게이밍 모니터. 주사율이 뭐냐면 1초당 화면에 1초당 얼마나 많은 장면을 표시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숫자가 주사율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많이 사용하는 모니터는 60Hz입니다. 60Hz. 그러니까 1초당 화면을 60단계로 쪼개서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이게 주사율이 60Hz라는 게. 근데 이것과 달리 게이밍 모니터라든지 이런 쪽에 들어가는 고주사율 모니터는 1초당 120, 240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거죠. 화면을 보여주는 게. 그죠? 그래서 기존 모니터보다 수배는 많은 장면을 보여주는데 화면을 끊김없이 더 부드럽게 표시할 수 있는 요게 고주사율의 사양인데, 이거를 구현할 수 있는 커넥터, 그 초정밀 커넥터를 만드는 회사가 우주 일렉트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사율이 높은 고주사율을 메타버스 디바이스에 실어야지 우리가 뭐 컨텐츠를 즐기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다. 근데 이거를 우주 일렉트로가 담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과거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애플에다가 120Hz의 커넥터를 공급을 한다. 그래서 글로벌 탑 티어에 대한 기대감이, 애플에 납품을 하니까 애플 밸류 체인으로 들어가면 애플은 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IT에. 그러면 당연히 재평가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BTB 커넥터라는 부분을 우주 일렉트로가 공급을 하고 있는데 삼성 디스플레이 쪽을 통해서 애플 쪽으로 간다. 근데 최종 소비 기업이 어딘지는 확인을 못 해준다. 왜? 애플은 함부로 말 못합니다. 내가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그래서 이게 메타버스나 게임에 적합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주 일렉트로가 애플이 앞으로 이 AR, VR 이란 디바이스를 내놓게 되면 우주 일렉트로가 그 관련된 종목이 될 수 있구나. 그래서 제가 관심 종목으로 보는 거예요. 아직까지 제품을 내지는 않았지만. 자, 반대로가 아니죠. 비교를 해보면 뉴플렉스가 하는 거는 뭐냐면 메타버스 디바이스에 이러한 그 PCB 기판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PCB가 뭐죠? 프린티드 서킷 보드라고요. 여기 앞에 FPCB라고 붙는 것은 플렉서블입니다. 휘어지는, 연성, 딱딱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메타버스 디바이스가 고글처럼 이렇게 휘어져 있는 디바이스가 보통 많이 나올 텐데, 여기에 들어가는 FPCB를 오큘러스 향으로, 이 PCB에는 여러 가지 전자 부품 소자들을 여기에 탑재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커넥터랑은 다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FPCB를
지금 메타버스 디바이스의 가장 점유율을 많이 가지고 있는 오큘러스 향으로 이미 하고 있으니, 이미 하고 있는 회사한테 앞으로 메타버스 디바이스가 많이 생기면 더욱더 주문이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지금은 오큘러스 향으로 많이 하고 있고, 3분기에도 지금 보시면 2022년 3분기 스케줄을 한번 보시면, 그때 오큘러스 퀘스트의 신제품, 캠브리아라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네. 캠브리아라든지 이런 신제품이 앞으로 나오니까, 여기에 있어서 이 FPCB가 원래는 뭐 2개, 3개 들어갔던 것이 신제품에는 4개, 5개가 더 탑재되니 하반기에 실적 모멘텀이 생길 수 있다. 요게 이제 뉴프렉스의 포인트다. 그래서 우주 일렉트라하고 차별화된 부분은 그 부분이다 정도로, 요 정도로 기초를 보시고 추가적으로 공부를 해나가시면 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서, 금요일 날 채팅창에 문의 주신 부분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주 일렉트로가 주가가 지금 아직까지 많이 안 오른 상황인데요. 영업이익에다가 곱하기 4를 하면 260억 정도 되죠. 4, 6, 20, 240억이죠. 네. 그래서 퍼가 연한상 기준으로 한 9배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비싸지도 않고 싸지도 않은 뭐 그 정도 수준인데, 뭐 앞으로 애플향으로 AR, VR이 뭔가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오거나 출시 모멘텀이 나오면 충분히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관찰은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23,250원의 가장 강한 에너지 저항이 제가 선을 미리 그어뒀습니다. 여기가 있죠. 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날 실적 발표하면서 최근에 답답하게 움직였던 박스권을 양봉으로 이렇게 돌파하면서 만들어줬기 때문에 23,250원만 마지막으로 좀 뚫어내주면 조금 애플 모멘텀만 붙으면 충분히 여기 27,000원 200일 이동 평선이 있는 거기까지는 조금 시도하는 흐름이 하반기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네, 뭐 IT 업황, 그 다음에 IT 섹터의 분위기가 또 중요하겠죠. 그죠? 전체적으로 또 IT 쪽이 막 가라앉고 안 좋아진다. 그러면 또 밑에서 좀 더 쉬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전반적으로 감안하시면서, 애플 모멘텀이 뭔가 세게 붙는다. 그때 메타버스 디바이스 관련주 중에 내가 어떤 종목을 트레이딩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미리 좀 알고 있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체크를 이렇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하나 뭐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공지사항. 네, 제가 그 다음 주 금요일 날, 19일입니다. 8월 19일 날 코엑스에서 한 40분 정도 제가 강연을 하는데요. 동아일보에서 동아채 테크 핀테크 쇼라는 것을 하는데, 강연을 좀 해달라고 해서 주식 시장 전망에 대해서 제가 유일하게 이제 강연을 하는데, 혹시나 이제 코엑스 주위에 근방에 계시는 분들은 3시 반부터 제가 하니까요. 가볍게 마실 삼아 오셔서 또 제 얼굴도 가까이에서 그 실물로 한번 볼 겸, 만약 유료였으면 제가 말씀 안 드리는데 무료니까 혹시라도 코엑스 근처에 계시는 분들은 가볍게 장 끝나고 마실러 오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네이버에다가 이제 동아 인사이트라고 입력을 하시면 요 관련된 화면이 나오고, 그 오른쪽에 무료 사전 등록이라고 나오니까요. 무료 사전 등록을 꼭 하셔야 또 입장이 된다고 하시니까, 제 사진이 여기 있죠? 제 사진이 여기 있는데,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다음 주 금요일 날 제가 오후 3시 반부터 그 강연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일단 시장의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 분위기인데, 9월달 FOMC까지는 2분기에 실적이 좋았던 기업들, 2분기 실적이 좋았던 종목들을 기반으로 또 거기에서 내년도도 더 계속 좋아질 기업들을 종목들이 아마 9월달 FOMC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번 주까지 거의 많은 종목들이 기업 실적이 나왔고, 다음 주면 이제 끝나죠. 그래서 2분기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하반기 또는 내년도까지 계속 좋아질 기업들을 잘 선별을 해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또 개장 방송에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으로 해서 모멘텀이 지금 세지고 있는데, 하나의 이제 좀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면 11월 정도에 미국의 이제 중간 선거가 있죠. 혹시라도 미국의 중간 선거에서 바이든의 지지율이 지금 안 좋은데 공화당이 거의 장악을 해버린다. 그러면 이 추진하는 이러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그 다음에 기후변화 법안, 그 다음에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된 이 모멘텀이 일시적으로 살짝 좀 주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11월 달에 선거 결과에 따라 나타날 수 있다 정도는 염두를 해두시고요. 또 그들에 대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시간이 조금 넘어버렸는데요. 긴 시간까지 일요일 밤
또 여러분들 또 다음 주 한 주를 좀 준비하셔야 되는 또 귀한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함께해 주신 우리 815 가족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남은 또 일요일 밤 꿀잠 주무시고요. 피부를 위해서 편안하게 꿀잠 주무시고 저는 내일 장 시작하기 전에 개장 전 방송에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KB증권의 민재기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 하는 것이 고수익하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815 캠퍼스에서 정말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죠. 어디에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이것을 몰라서 참 많은 돈을 잃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결국 그 자리가 물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영상에서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공매도의 고수시죠. 물론 공매도뿐만이 아니라 일반 매수와 관련된 투자자로서도 상당한 수익을 얻고 계시는 분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김용옥 저자님과 함께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실력을 높이고 어떤 시장 환경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전천후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상승을 하든 그 다음에 하락을 하든 어느 쪽으로든 돈을 벌 수 있는 기술, 기법이라는 거. 네, 이거가 상당히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인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돼서 이번에 정말 삼고초려해서 모셨는데요. 최근에 성적이 어떠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전업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냥 월 단위로 손실 난 달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공매도에 대해서 주간 동화하고 대담을 했는데 거기에 그 계좌 인증을 하려 해서 제가 계좌 인증을 한 계좌가 2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첨부하겠습니다. 자, 이게 계좌 보면 하나는 CFD 계좌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아, 네. 그럼 2월 달에만 2억 정도의 수익을 올리셨다. 예, 대표적으로 이제 공매도 자리를 잘 잡으면은 그렇게 수익이 난다는 것을 제가 보여준 거죠. 그래서 정말 시장이 떨어지거나 혹은 상승하거나 양쪽에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특별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공매도와 일반적인 우리 주식 투자 이 양쪽을 다 같이 하는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도? 예, 저는 지금 매수와 매도, 공매도를 다 반반 정도 합니다. 손흥민 축구 선수가 축구를 잘하는 이유가 왼발, 오른발 사용하기 때문에 축구를 잘합니다. 제가 좀 주식의 차트를 잘 보는 이유도 공매도를 오래 했기 때문에 매도 자리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매도 포지션을 하기 때문에. 반대로 또 매수 자리도 잘 보입니다. 결국 공매도와 매수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하겠지만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도 쉽게 배우면은 성률이 한 90% 정도 나올 수 있도록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를 활용해서 오히려 사야 되는 자리들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러한 것과 관련된 기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간단하게 4가지 기법을 저도 실제 매매를 해서 이제 검증한 기법인데 강남 나이트 기법이라고 우리 땅은 강남이 최고 좋잖아요. 그렇죠. 차트상에서도 그런 강남 자리가 성률이 한 80%, 90% 나오는 자리가 있고 신고가 자리. 네. 또 하나는 급락에서 턴, 그 다음에 윗꼬리 거래 극강 기법이라고 4가지 기법을 통해서 매수로서는 충분히 개인들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또 공매도 자리는 2군데, 저점에서 공매도 자리, 고점에서 공매도 자리 2군데만 배우더라도 충분히 개인들도 적용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실 수 있는 게 공매도에 대해서는 워낙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희생을 그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불공정한 공매도로 인해서 희생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 공매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공매도를 쳐서 돈을 버는 것도 가능하지만 공매도 치는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겠죠? 제가 이제 공매도를 안 하더라도 공매도 치는 자리를 알기만 하더라도 개인들이 매수를 실수 안 하기 때문에 계좌의 수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모든 주식 거래를 코스피 300,
그다음에 코스닥 200, 소위 우량주 중심으로만 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는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20년 동안 전업 투자하면서 개별 종목, 이제 테마주와 잡주들을 매매하다 보니까 럭비공처럼 어떻게 튈지를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에 맡기는 매매를 많이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매매를 많이 해서 어떤 경우는 수익 났다가 손실 났다가 그 결과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손실이 많이 납니다. 따라서 우량주 위주로 하다 보면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네. 이 차트상에서 상승 차트가 보이고 하락 차트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 300, 코스닥 200, 즉 500 종목 이내에서만 주로 매매를 하기도 하고 교본에 교육할 예정입니다. 수강생들이 등록을 하게 되면 VOD 강의를 들으면서 그 다음에 월 2회 우리 저자님과 실시간 소통을 하면서 배워나가게 되는데 그 기간 몇 개월 정도 배우면은 우리가 그래도 이 교육 과정을 마무리하게 될까요? 저랑 단기 교육을 받고 저 매매하는 거와 여러분들 매매했던 교육생들 같이 피드백을 받아야만 실력이 좋아지고 결과가 좋게 나온다 봅니다. 그래서 한 12개월 정도 교육을 마치면은 회원들의 한 90% 정도가 수익을 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생을 제가 만들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8.15 캠퍼스에서 진행하는 김용옥 저자님의 투자 기법을 배우려고 관심을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자, 주식을 어렵게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고수의 기법을 벤처마킹 하는 것이 시간과 경제적으로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처마킹 하는 것이 고수익 가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